오늘은 문근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까운데 불러주셔서 좋습니다. 네. 그때는 멀리 가는데. 아, 그러세요. 교수님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해군 생활 32년 후에 전역했고요. 전역하기 직전까지 한 22년은 잠수함 분야에 근무했어요. 한 10년 정도는 수상함 전투함에 근무했는데 전역하고 하기 직전에 이제 잠수함 관련해서 문근식의 잠수함 세계를 국방일보에 연재를 한 2년 동안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소문나고 입소문나고 해서 여기저기 이제 방송 빌려다녔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책을 2권을 냈거든요. 네. 문근식의 잠수함 세계하고 왜 핵추진 잠수함이 이 책을 내자마자 또 여기저기 또 인터뷰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또 대학원에서 박사도 받았어요. 한 3년 경기대학교 박사 받고 나서는 또 한 3년간 강의를 했어요. 뭐 북한 무기 체계, 그다음에 뭐 북한 군사 전략, 그다음 국방 개혁, 국방 정책 이런 분야를 강의하다 보니까는 오늘 저도 또 여기도 불러주시고 요즘 뭐 전쟁이 세계 갖고 전쟁이 하도 빈번하니까 네. 전쟁은 또 돈하고 직결되잖아요, 경제하고. 그래서 네. 오늘 웅달 재판까지 왔습니다. 네. 제가 아는 것 성심성의껏 답해드릴게요.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그 잠수함 세계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러면은 거의 그 일상을 잠수함에서 보내시는 건가요? 잠수함이라는 거는 폐쇄된 공간이잖아요. 네. 사람이 태어나서 육지에 사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에요. 뭐 산소 농도도 충분하고 그런데 이제 바다 그건 육지에 사는 사람이 정상인데 옛날에 배 타고 나가면 뱃놈이라 했어요. 좀 경시했죠. 근데 물 위에 뱃놈도 아니고 물 밑에 가니까 상당히 그건 팔자가 좀 사납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잠수함 타면은 공기가 맛있다는 걸 느껴요. 물이 이 청수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샘물이나 수돗물이 맛있다는 걸 느낀다. 왜냐하면은 잠수함 생활 이제 바다에다가 물 속에서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가지고 나갔던 물은 다 먹고 이제 바닷물을 이제 삼투압 원리에서 이제 분리해 가지고 이제 밋밋한 물을 먹어요. 그랬더니 네. 물 맛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잠수함 타면 공기가 맛있다. 그다음에 물이 맛있다는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 저 PD님 같은 분은 행복에 사는 것이고 지금 저기 잠수함 타는 사람들은 좀 힘들죠. 그다음에 햇빛을 잘 못 보니까 비타민을 많이 섭취해야 되고 그런 면이 있어요. 야, 그렇군요. 그 잠수함이 요즘에도 이런 그 군이 맞부딪혔을 때 그 무기 체계 내에서 되게 핵심적인 그런 무기인가요? 우리가 이제 권투를 하면은 딱 보잖아요. 보고 이제 스트레이트하고 훅이 있잖아요. 스트레이트는 딱 오는 방향 막는단 말이죠. 훅은 이렇게 가다가 휘어지는 거거든. 근데 잠수함 같은 경우는 이제 물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전방을 준비하면 다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북한을 다 지금 레이더 감시하고 있잖아요. 레이더. 뭐 미사일이 날아올 거냐, 누가 탱크로 쳐들어올 거냐 써보는. 근데 잠수함 일단 물 속에 들어가면은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게릴라전. 게릴라전의 대표적인 무기체계가 잠수함이에요. 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데 쏘면 내가 꼼짝 못 하잖아요. 뭐 훅 날아가다 뒤통수 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잠수함 별명이 많아요. 뭐 바다의 여우, 여우는 신출 귀물하잖아요. 바다의 여우, 바다의 늑대, 바다의 왕자 이런 이 얘기가 많은 거는 가성비가 좋다는 거예요. 가성비가. 잠수함 무기 체계를 가성비가 좋은 그다음 해군 무기체계에서는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무기 체계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아, 네. 그 우리나라도 잠수함 기술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우리는 이제 북한보다는 잠수함을 30년 늦게 도입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술은 훨씬 능가해 있고 건조 기술은 그래서 우리는 독일로부터 1993년도부터 잠수함 원자재를 사다가 조립 생산했어요.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하고 이렇게 조립 생산했는데 그걸 한 18척 정도 이제 조립 생산하고 우리가 분해 소지도 하고 뭐 그다음에 전기 수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리엔지니어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역설계를 이제 딱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습득했기 때문에 18척 그 원자재를 사다가 다 그 경험을 축적한 이후에 2008년도부터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 3,000톤급이란
5급 정도의 도산 안창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세계 명품이 됐어요. 우리가 지금 솜씨가 뛰어난 거죠, 아주. 그렇군요. 그런 것도 수출하고 막 그러는 그렇죠. 거예요. 요즘 뭐 바이어들이 한국에 잠수함 사러 온 사람이 많아요. 뭐 폴란드, 캐나다, 필리핀, 사우디 뭐 이런 데서 잠수함 사려고 많이 온다.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하고 핵 잠수함이 있는데 디젤 잠수함 전통적인 베스트셀러가 독일이에요. 지금 독일을 능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이 너무 국뽕 아니야 이러는데 사실 저는 항상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왜냐면은 그 독일이 18개국에 170여 척을 팔았어요. 그럼 베스트셀러죠. 근데 거기하고 경쟁해서 2011년대 인도네시아에 우리가 3척을 수출했거든. 우리가 이 독일을 이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당히 독일로서부터는 보면은 이제 처음 입장에서 보면 좀 눈에 가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계 1, 2등 조선소가 한국이잖아요. 뭐 하나오션하고 저 현대중공업 이런 데는 굴지의 회사고 거기다가 이제 군함 건조 능력까지 지금 막 굉장히 앞서가고 굉장히 진전된 기술을 사용하고 있죠. 그럼 디젤 잠수함은 그런데 혹시 핵 잠수함도 있나요, 우리나라에? 핵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을 가진 나라의 궁극적인 목표는 핵 잠수함을 갖는 게 목표예요. 왜냐하면은 디젤 잠수함은 2차 대전까지는 맹활약했어요. 뭐 영국하고 독일하고 해군력이 8대 2 정도예요. 독일이 열세했는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독일은 비대칭 전력으로 유보트를 썼어요. 그래서 영국을 거의 항복 직전까지 몰고 갔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고 태평양 전쟁에서도 사실은 많은 사람이 잘 모르는데 미국하고 일본하고 태평양 전쟁을 했잖아요. 그때 미국의 디젤 잠수함이 거의 일본을 고사작전을 성공했어요. 거기 들어가는 전쟁 물동량 다 차단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석유 들어가는 거 다 차단하면 전쟁 못 하잖아요. 석유 없이는 전쟁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널리 이제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태평양 전쟁에서는 잠수함의 역할을 못한 건 줄 아는 사람도 있는데 공이 2차 대전까지 잠수함은 최고로 가성비가 뛰어난 무기체계가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2차 대전까지 디젤 잠수함이 맹활약했는데 2차 대전 끝나면서 보니까는 잠수함 기술보다는 항공모함하고 항공기 기술이 더 발달된 거예요. 먼저 가는 거예요. 레이더 기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잠수함이 2차 대전까지는 맹활약했는데 물 위에만 올라오면 당하는 거예요. 그때 당 2차 대전까지는 잠수함의 배터리 용량 수중에서는 배터리를 와야 되거든. 우리 전기면도에 쓰는 것 같이 충전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고 물 위에 올라오면 또 디젤 엔진 돌아 충전해서 전기를 생산해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됐어요. 2차 대전까지. 그게 결점했어요. 그래서 2차 대전까지는 잘 싸웠는데 끝날 쯤에 가지고는 전세가 역전돼서 잠수함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태평양 전쟁하고 대서양 전쟁하고 줄 잡아서 2차 대전 끝날 때까지 한 5만 명 정도의 잠수함 승조원이 전사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물 위에 안 올라오는 잠수함 좀 만들어 주세요. 그게 유언하다시피 하고 죽었어요. 전쟁이 끝났어요. 마지막 2차 대전 마지막 단계에서 독일하고 일본하고 경쟁한 게 물 위에 안 올라오는 잠수함을 만들다가 전쟁이 끝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전쟁 끝나니까 이제 뭐 동기부여가 없죠. 근데 1954년대 미국이 그런 잠수함을 만드는 게 세계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 원자력 잠수함하고 핵 잠수함은 똑같아요. 말은 핵으로 추진한다는 얘기니까 그 잠수함을 만드는 이유로는 많은 사람들이 잠수함은 원래 산문으로 보면 물에 잠기는 배거든요. 진짜 이제 안 올라가도 되네. 충전하러 올라가면 죽었는데. 그래서 핵 잠수함을 만들어 나와서는 이제 이거 진짜 잠수함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디젤 잠수함이 2차 대전까지 맹활약하고 해전의 양상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나 프랑스나 영국 같은 데는 디젤 잠수함을 없앴어요. 왜냐 핵 잠수함 만들어 쓰다 보니까는 엄청나게 전략적인 효과가 있고 전술 싸움도 잘하고 그래서 지금 핵 잠수함을 가지려고 하는데 핵 잠수함에는 우라늄 들어가요. 우라늄 아시다시피 그 핵무기의 원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AEA, NPT 뭐 이런 데서 다 싫어요. 다. 너 우라늄 사갔지? 사가면 너 절대로 핵무기 못 만들어. 혹시 디젤 잠수함에도 쓰면서 그걸 핑계로 핵무기 만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감시하기 때문에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P5 그러잖아. 미, 영, 중, 러, 불.
그 나라에서 다른 나라가 핵무기를 못 갖게 하는 게 그게 NPT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것 같이 거의 노골적으로는 아니지만 잠수함도 핵잠수함도 그 나라에는 거의 못 갖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도가 가졌다. 인도는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그러기 위해서 핵무기도 이제 허용한 나라니까 미영, 중로, 불 그다음에 인도가 가지고 있고 지금 브라질하고 북한도 가지려고 하고 있고 우리도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호주도 가지려고 하고 있고 왜냐 전략적으로 좋거든. 네. 비싸고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그다음에 뭐 우라늄이라는 그 정치적인 문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잠수함을 가지려고 하는 나라가 느는 거는 그만큼 핵잠수함이 전술 전략적 효과가 있다. 그래서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가지려고 해요. 우리도. 그 시간이 지나면 진짜 갖게 될 수도 있을까요? 네네네. 기술력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우리가 3,000톤급 잠수함 만들 때 여러 군데에서 뭐 반대를 했어요. 절대로 한 번에 못한다. 그다음에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오히려 공작을 했어요. 방해 공작을 은밀하게. 제가 그때 방위사업청에서 잠수함 사업 팀장을 했는데 여러 군데서 이 잡음을 냈어요. 니네는 못해. 그다음에 니네 그걸 가질 필요 없어. 독일같이 한 2,000톤급이면 되지. 뭐로 3,000톤급 만드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공했어요. 정말로 그 코로나하고 주 52시간 이거 없었으면 정말로 언타임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솜씨도 좋고 기술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세계 경제 10대국 한국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춤했어요. 핵잠수함 가지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디젤 잠수함 만들 능력이 되는데 핵잠수함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이 그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혹시 핵무기를 만들까 봐서 감시의 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에는 군사적으로는 사용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개정하지 않는 한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반대하면 또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민의 75.2%가 지금 거의 핵잠수함 필요하다 하는데도 지금 그런 여론이 이 잠재되기 뭐 많이 이제 공감대 형성되기까지는 우리 많이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만들 수 있고 돈도 있고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무조건 우리 좋다고 하면은 주변국이나 뭐 여러 개 반대를 하잖아요. 시비 걸리면 저는 정책이랑 빨리 못 가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뭐 옹달 책방에서도 나가면 우리 핵잠수함 필요하구나. 능력도 되는구나. 이게 핵무기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핵잠수함 군함의 추진체로만 사용한다는데 누가 반대할 것이며 그다음에 우리 뭐 북한은 핵무기 만들었지 핵잠수함 만든다고 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김근옥함에 이미 SLBM을 핵탄두를 실어해주죠. 그러면 우리가 방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미국한테 해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호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역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상세히 얘기하는데 지금 상당 기술력과 이런 여건이 구비됐기 때문에 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할 봅니다.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요 주한미군 막 철수한다고 막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유사 이래로 자국 우선주의를 제일 많이 준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거든. 아니 미국이 왜 봉이야? 세계의 봉이야? 왜 우리 세계 경찰 노릇해? 국민들도 그랬어요. 미국 국민들도 이제 더 이상 그만 도와주지 마라.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런 거를 아주 트럼프가 잘 읽은 거죠. 그 읽은 그 여론을 잘 읽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자국 우선주의, 유럽, 나토 너희들 돈 더 내. 한국 너희도 방위비 분담 500% 올려. 이랬다. 그렇게 하니까 한국 국민들도 뭐 깜짝 놀랐죠. 그 뭐 건 70년 동안을 계속 잘 지내다가 돈을 갑자기 올려다니까 이거 뭐 이게 장사꾼이야? 우리가 한미 동맹이라는 게 여론이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바뀌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 때 이제 정상보다 약간 물가 지수를 올려가지고 협상을 해가지고 타결했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야 너 방위비 분담 안 올리면 미군 철수할 거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한국은 뭐 돈 무임승차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미군이 철수하면은 우리가 핵무장도 해야 되고 핵잠수 만들어야 되고 이건 뭐 누가 시비 걸릴 이유가 없죠. 왜냐 우리의 가장 강력한 적인 북한이 핵무기 만들었지 핵잠수 만들었지 SLBM, ICBM 다 만들었잖아요.
근데 미국이 떠나면 당연히 우리가 만들 수 있죠. 트럼프가 다시 집권해가지고 만약에 우리한테 그런 걸 강력하게 요구하면은 그리고 트럼프는 더 이상 우리한테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면은 싱가포르 회담, 하노이 회담에서 비핵화를 우리 정부에서 엄청나게 견인했잖아요. 같이 하자. 비핵화 시키고 북한을 개방시키고 돈도 좀 주고 그다음에 이제 핵무기를 포기시키자 했는데 우리가 다 그 견인했는데 트럼프가 또 리젝트 했잖아요. 결국에는. 그래 결렬됐잖아요. 지금은 북한에서 무슨 소리야. 나는 누가 뭐래도 이제는 핵무기 포기 안 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북한이 저렇게 나오면 우리도 핵무기 만들겠다 하면은 트럼프가 재집권해서 뭐라고 하겠어 우리한테. 아니 당신 우리 같이 하다가 실패했지 않느냐. 그때는 우리가 비핵화를 목표로 가졌기 때문에 핵무기를 안 만들었지만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에서 왜 우리가 쩔쩔매야 되냐. 돈이 없냐 기술력이 없냐. 그렇잖아요. 기분 나쁘시잖아요. 네. 왜 우리보다 뭐 경제력이 40~50배 뒤지는 북한한테 지지 끌려가야 돼. 핵무기 얘기에다 뭐 할 말이 없잖아요.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되느냐. 군인들 뭐 하고 있어 정신 차려. 이렇게 나오지 국민들이. 그러면은 뭐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도 국민 여론이 안 좋으면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 대통령한테 만듭시다 해가지고 여론이 뭐 80~90% 되면은 안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미국이 아무리 반대해도.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정이 한 몫을 내야 돼요. 그래야 힘이 드는데 우리는 뭐 정쟁에 너무 많이 활용해 가지고 요즘 저도 좀 섭섭함을 많이 느끼죠. 왜냐하면 안보 같은 경우는 누가 책임질 수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뭐 우리가 그 해방되고 직전 6.25 직후 이런 때는 뭐 거의 미국에 의존했지만 돈이 없고 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많이 컸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유럽 이런 데서는 우리 무기 살라고 엄청 혈안이 돼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 수준이 올라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트럼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핵무장 여론, 그다음에 핵잠수함 갑자기 여론 이런 거는 비등해질 것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교수님 그 한국이 전 세계 군사력 5위 정도라고 하는데 맞나요? 동의하시나요? 그거는 이제 군사력 하면 이제 뭐 랭킹 권투하면 싸움 다 랭킹에서 실제 싸워보고 결판을 내는데 그렇잖아요. 이건 군사력 싸워보지도 않고 군사력 순위 매긴다는 거는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다 추산이에요. 추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미국의 이제 제일 유명하게 GFP, 글로벌 파이어파워라는 화력이라는 얘기예요. 옛날 포 속으로 막 화력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펀치 힘이지요. 그런데 전쟁 수행 능력을 가지고 해요. 돈도 들어가지, 산업 기반 시설, 뭐 도로도 있어요, 비행장도 있어요. 전쟁하려고 그러잖아요. 차량도 있어요. 이런 거 다 합쳐 가지고 하는데 그런 걸 종합해 가지고 하는데 미국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도 하고 일본도 하고 우리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 다 주관적이라. 그러나 제일 그래도 많이 인용되는 게 GFP예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뭐 작년에는 6위 했는데 올해는 5위로 올라갔어요. 일본보다 능가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일본을 능가했어.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병력이에요. 군 병력이 얼마나 있느냐, 인구하고 그다음에 돈이 얼마나 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평가 요소가 많거든요. 그런 거 봐서는 우리가 이제 일본보다 위에 있는 거는 뭐 육군 병력도 많고 그다음에 그 무기 장비 숫자도 많아요 우리가. 그러나 질적으로는 일본하고 좀 떨어지지만은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북한은 36위에 또. 그럼 북한은 왜 이렇게 처져 있느냐? 거기는 재래식 무기는 엄청 많아요. 우리보다 탱크 뭐 자주포 2배 이상 돼. 뭐 그다음에 이런 것들 다 2배 이상. 함정도 뭐 4분의 1, 4배 정도 되고. 항공기도 뭐 2배 이상 많고 숫자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북한은 그렇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열악해요. 그다음에 돈이 없잖아요. 옛날에 뭐 6.25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밀고 내려왔지만 지금 밀고 내릴 돈도 없어요. 그냥 훈련을 못 하잖아요. 훈련을 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저 돈이 있느냐 없느냐 알아요. 훈련을 거의 못 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확 쳐졌어요. 이제 경제력이. 그래서 북한이 딱 전략을 세운 게 비대칭 무기. 우리가 안 가지고 있는 거. 우리를 숫자적으로
부족해도 능가할 수 있는 무기. 중소해군국이 강대국에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뭐냐. 돈은 적게 들어. 그래서 핵 미사일 잠수함. 이 세 개에 집중한 거예요. 핵 미사일 잠수함 세계 탑2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핵무기를 집어넣으면 이 순위가 완전히 바뀌어요. 핵무기가 집어넣으면 핵무기 갖고 있는 나라가 지금 한 10개국 정도 되잖아요. 우리는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10위권 밖으로 쳐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던 거는 그동안은 이제 5위 정도 할 수 있던 거는 사실 북한하고 계속 경쟁을 하죠. 주적 관계. 그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뭐 병력도 많이 유지하고 그다음에 무기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우리는. 그런 덕을 본 거죠. 그럼 북한하고 계속 경쟁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니까 많은 국가에서 우리 무기를 검증해 주는 거예요. 절호의 찬스. 그래서 우리 무기가 좀 많이 팔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5위이 됐고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는 불변의 순위예요. 불변의 순위. 이건 1, 2, 3, 4등. 그다음에 우리가 5위라는 건 큰 거죠. 5위에서 10위권은 막 왔다 갔다 해요. 영국, 일본,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죠. 파키스탄, 이탈리아 이런 데 계속 비슷비슷해요. 이제 해마다 돈도 들어가고 GDP 순위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니까 약간씩 변동이 있는데 이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이 4대 강국은 불변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인도도 들어가네요. 예, 인도는 인구가 중국과 비슷하잖아요. 그다음 병력도 중국 다음이에요.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고 무기도 신식 무기가 많아요. 예, 그래서 무기도 항공모함도 있고 해군 같은 경우는 핵무기도 있고 항공모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ICBM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는 옛날에 우리가 중국을 잠자는 사자를 코털을 건들지 마라 그랬잖아요. 요즘은 인도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도가 계속 부상하고 일단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렇군요. 아까 북한군이 돈이 없어서 훈련을 못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걸 어떻게 파악하는 거예요? 통신 감청이 돼요. 그래요? 그리고 인공위성으로 다 봐요, 요새는. 우리가 매일 북한의 해군 같은 경우 함정 들락날락 다 보고 브리핑을 해요. 그래요. 그다음에 항공기 뜨는 거 뭐 레이더에 다 잡히잖아요. 그다음에 통신 감청을 하면은 지금 무슨 훈련을 나가는 거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현대는 정부전이니까. 네. 그럼 그렇게 훈련을 안 하면 실전에 돌입했을 때는 그렇죠. 당연하죠. 막 당황하겠네요. 뭐 권투 선수가 집에서 누르면 됩니까? 매일 나가서 샌드백 두드리면서 피하는 연습, 때리는 연습 해야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지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무기를 증강시키고 했지만은 비난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북한하고 화해한다고 훈련을 줄였잖아요. 군인은 훈련을 줄이면 안 돼요. 군인은 항상 싸움을 하든지 안 하든지 훈련을 해야 돼요. 그 훈련을 안 하면 군대의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계속 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1990년도에 독일에 이제 잠수함 인수하러 갔는데 그때가 통일되던 해예요. 통일되는데 딱 간 2주 후에 동독에 해군 배가 지방 신문에 나타났어요. 고철로 팝니다. 왜냐하면 너무 경제력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서독하고 동독하고.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 북한도 너무 가난하고 녹이 벌겋게 보여요. NLL 같은 데 보면은. 그다음에 뭐 포드 전투체계 같은 것이 완전히 우리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급인데 거기는 뭐 눈으로 보고 쏘는 이런 수준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안 되니까 그런 거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핵 미사일 잠수함에 전력했는데 잠수함 기술마저도 우리한테 지금 뒤처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핵을 이미 만들어서 SLBM에 탄두를 실어가지고 잠수함 싣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앞서가 절대로 핵 미사일 잠수함은 뒤지지 않겠다. 의지가 강한 거죠. 그래서 ICBM 미사일도 막 한 2, 30종류 돼요. 거의 러시아 기술 카피 다 하고 러시아보다 오히려 나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북한 미사일 같은 경우는 미사일 기술이라는 게 원래 3가지 기술을 크게 나누면 추진 기술 얼마나 잘 올리느냐 날리느냐 속도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유도 기술 날아가면서 어떻게 조종해 가지고 정확하게 표적으로 가느냐 유도 기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탄두가 얼마만큼 위력적으로 폭발을 시키느냐 피해를 입히냐 이건데 지금 2, 30종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북한 미사일 능력이 안 돼. 그런데 사실 김정은이가 가서 딱 수찰하고 발사하는 것들은 거의 수준이 개발 완료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딱 미검증한 분야는 추진기술, 유도기술은 괜찮아요. 뭐 많이도 날리고 고도도 올라오고 그런데 지금은 실제로 터지는 건 거의 안 봤단 말이죠. 거기 탄두를 원자탄 같으면 아무 실험할 수가 없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저기 남태평양 섬에서 뭐 폭발 실험도 하고 뭐 인랜드에서 육지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핵 실험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는 좀 처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가 지도자가 원하면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기 생존을 위해서 하겠다. 북한은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체제 유지를 위해서. 그거 없으면 자기는 쓰러진다 생각하니까. 뭐 마치 이스라엘이 주변 강대국에서 딱 둘러싸여 있으면서 너무너무 당했잖아요. 4차 중동전까지.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핵무기를 비밀리에 개발하고 난 이후에는 못 건드렸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지금 이란하고 뭐 여기 주에서 건들려고 하잖아요. 지금 건드리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핵무기 쓸 수도 있어요. 왜냐? 자기 존폐 이스라엘은 한번 망해본다. 2번인가 망해봤잖아요. 그 존재가 없어졌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는 쓸 수 있더라.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겁내는 거죠. 이란은 핵무기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핵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 그런 거군요. 그러면 이게 핵무기랑 미사일이랑 잠수함 요렇게만 있어도 전쟁이 나면 승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승리는 있는데 전쟁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시작할 때는 기습적으로 뭐 속전속결하는데 목표는 정해도 돈 없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요. 전쟁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항공기가 있지, 미사일이 있지, 육군 전차, 탱크, 뭐 저 자주포 이런 걸 운용해야 되잖아요. 기름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북한은 지금 다 뭐 저 국제 제재 받고 그래야 기름이 없으니까 훈련을 못 하는 건데 전쟁 수행할 수 있어요? 처음에 막 한 번째는 치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쟁 수행력이 없기 때문에 뭐 굶어 죽으면서까지 전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건 정말로 돈도 있어야 이길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거기만 매달린다는 거는 생존. 나 건드리면 나 이렇게 하겠어. 나 이렇게 건드리면 핵무기도 쓰겠어. 이렇게 하면서 함부로 이제 바리케이트를 치는 거죠. 나를 건들지 말라. 그런 차원이죠. 그 이란과 이스라엘은 그냥 요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걸로 보세요.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또 전쟁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으면서 계속 세계 유가에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모든 국가가 거의 피곤해하는 거예요. 지금 돈 내면 경제가 피폐해지면 다 싫어하잖아요. 이런 여론이 비등하게 있는 가운데서 이스라엘하고 지금 그 이란하고 이렇게 지금 갈등이 상황이 있으니까 여기저기 중재하는 거죠. 미국도 뭐 미국 같은 데는 선거를 굉장히 의식한다고. 선거에 아니 갑자기 물가가 오르고 뭐 힘들고 그러면 표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강력하게 이제 통제를 하겠죠. 그런 거 그냥 강대국의 논리, 강대국의 논리. 이란도 마찬가지. 이란도 마찬가지인 게 이스라엘 나라는 벌집을 쑤시면 안 돼요. 모든 아랍권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 잘못 건드리면 완전 죽거든. 죽자 살자 하는 데하고 그냥 자기의 그 정치적인 파워 뭐 그런 걸 위해서 그다음에 정권 유지를 해서 하는 거 틀려요. 이스라엘은 죽자 살자 하는 죽자 살자. 자기 나라가 없을 걸 항상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건드려 가지고 1, 2, 3, 4차 중동전에서 재미 본 나라가 아무도 없어요. 그럼 뭐 이란도 자기 건드리면 자기도 피해오고 이스라엘은 기가 막힌 나라고 또 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실질적으로 미국을 많이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미국이 같은 편에 서 있고 미국이 또 중재하고 있잖아요. 양쪽을. 그렇기 때문에 확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너무 전 세계가 유가 올라가고 힘들었는데 이스라엘하고 이란 전쟁이 생기면은 호르무즈 해협 젖줄이라 하잖아요. 세계 원유의 40% 이상이 그리 통과하는데 그걸 막아버리면 아우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마스 전쟁 같은 경우는 하마스는 솔직히 말해서 조그마한 게릴라 세력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영향을 못 미쳤는데 이란이 화나면 호르무즈 해협을 막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뭐 수에즈우나 뭐 다 통제해버리면은 세계 경제에 엄청나게 파급일 것 같기 때문에 많은 데서 이렇게 지금 자제를 권유하고 있죠. 교수님께서는 그 중동 전쟁이 왜 계속 이렇게 끊이지 않고
바로 벌어지는 거라고 보세요? 뭐 방송에서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 쭉 이 역사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이제 멸망했다가 다시 복원해주고 이런 역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 보면은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도 뭐 전쟁은 하늘에 속한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런 얘기도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그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 성경하고 역사하고 딱 일치하는 걸 우리는 가끔 본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많이 이 연구는 안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 특히 이념적인 거, 그다음에 다 무슬림이나 뭐 유대교나 저 기독교나 다 한 뿌리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간에 싸우는 거 비슷한 거예요. 형제간에 한 부부 간에 싸우는 거 비슷한 이런 개념인데 그것은 인류가 존속하는 날 계속 갈등이 있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란이나 사우디 이런 데는 뭐 무슬림인데 시아파냐 뭐 무슨 파냐 해가지고 계속 그 갈등을 이루고 그런 것들은 참 우리 인력으로 통제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좀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굉장히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상 우크라이나 인구의 한 40% 정도가 옛날에 러시아인, 소련인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족 개념이 비슷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자꾸 나토 쪽에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나토 편입하려고. 그러니까 겁을 주는 차원에서 시작한 거거든 사실. 그리고 적당히 끝날 줄 알고. 그래요. 이거 전면전이 아니고 원래 전쟁이 빨리 끝나려면 사생 결단을 해야 돼요.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정도로 해야 그게 끝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처음에 겁을 주려고 했던 시작했는데 출구 전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100% 자기 영토로 편입하고 완전 굴복시켰다면 뭐 100만 동원하고 그랬겠죠. 그러나 러시아도 그렇게 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뭐 많지 않았어요. 왜 전쟁을 하느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동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친척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징집령을 많이 내릴 수 없어. 그래가지고 뭐 처음에 시작할 때 30만 명 정도 이렇게 동원했는데 우크라이나는 또 방어한 입장이니까 한 70만 명 정도 그러니까 그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재래식 무기를 다 소진할 정도로 또 대리전 양상을 펼친 거예요. 뭐 나토하고 미국에서 도와주고 러시아는 자기 힘으로 막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나토하고 미국에 도와주니까 안 되잖아요. 대리전 양상으로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한 가지 아쉽게 생각해요. 젤렌스키가 모스크바를 아마 공격했으면 러시아 국민들이 확 일어났을 거예요. 이건 완전히 전면전으로 가자. 근데 자기 나라한테 계속 전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러시아는 관심 없는 사람도 있다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지부진하게 가는 거죠. 결국에는 우크라이나가 일방적으로 자기 영토에서 이루어지니까 저는 그래서 제일 답답한 사람이 뭐 젤렌스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전쟁 중에 뭐 무기 얻으러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건 진짜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드라마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전투가 지지분하게 됐거는 사생 결단하지 않았다. 전투가 침략전쟁 비슷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만 이루어졌다. 오고 가는 게 없어져요. 미사일 공격 이런 것도. 그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거 아니냐. 러시아에서 그리고 완전하게 뭐 함락시켜버리겠다 이런 의지도 없었고. 그다음에 너무나 강력한 상대 나토와 미국이라는 데서 딱 뒷받침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다음에 뭐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를 쓸까 말까 만장만장한 적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못 쓰잖아요. 막 너무 강대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리전쟁 양상 이렇게 갔기 때문에 전쟁이 지지부진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또 그 한 가지가 이제 중국하고 또 미국과의 경쟁을 또 한번 보고 싶은데요.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을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이길 수 있는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세계 역사에 보면은 뭐 투르키데스 함정이라고 하는데 1등하고 2등은 항상 그 갈등이 있었어요. 뭐 1등은 2등을 누르려고 2등은 1등을 뭐 능가하려고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군사력 차원에서 보면은 현대전은 뭐 정보전, 사이버전, 전자전
그다음에 먼저 보고 먼저 쏘는 거. 먼저 보고 먼저 쏘지 못하게 신경을 마비시키는 거. 뭐 전자전 이런 것들, 사이버전 이런 것들인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미국이 훨씬 앞서요. 중국보다는. 그러나 지금 많이 따라왔고 중국이 능가하는 분야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핵무기는 거의 이제 유사일이 어떻게 한 번밖에 사용 안 했으니까 핵무기를 쏘면은 공멸해요. 상호 공멸. 그래서 핵무기를 MAD 그래도 Mutual Assured Destruction. 그래서 대량 살상무기 그다음에 확증 파괴 너 죽고 나 죽다 그런 게 안 쓴단 말이에요. 핵무기를 빼면은 재래식 무기에서는 수적으로는 항공모함이 미국이 앞서고 나머지는 거의 다 중국이 수적으로 앞서요. 육해공군 다. 특히 함정수 같은 경우는 중국이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전의 성격을 볼 때 먼저 보고 먼저 쏘고 특히 유성을 이용해서 핵심벌 타격 이런 거는 미국이 앞선다. 그러나 숫자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해군 같은 경우는 해전이 일어나면 일단 함정수가 많아야 돼. 일단. 오래 생존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핵무기는 핵전쟁은 미중 간에 일어날 수 없다. 핵무기를 쓰면은 누가 이길 수 없다. 확신할 수 없다. 재래식 무기, 핵무기가 아닌 걸 쓰면은 미국이 약간 우위에 있다. 그러나 중국이 그래서 2030년 중반까지는 미국하고 대등한 수준으로 하겠다 목표 설정하고 있어요. 가능하다고 보세요. 네. 자기가 열세에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미국을 능가하겠다 목표를 세우고 있죠. 그러면은 중국도 방위 사업비 엄청 많이 쓰겠네요. 중국이 방위 산업을 육성을 많이 시키고 등수 안에 들죠. 무기 수출은. 네. 특히 뭐 잠수함 그다음 탱크 이런 거는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이런 데 많이 수출해 왔는데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제일 그 망신당한 데가 러시아하고 중국이에요. 무기 성능이 떨어져 성능이. 중국은 무인기 같은 거 많이 수출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인도나 중국 이런 데서 러시아에서 무기를 많이 사왔어요. 근데 러시아가 무기 수출에 지금 주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능을 보니까 뭐 형편없는 게 좀 많이 드러났어요. 네.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은 대량 생산을 하는데 인건비도 적고 그래가지고 뭐 가격 면에서는 다른 데 우수해요. 근데 성능 면에서 결함이 여러 번 나타났기 때문에 인기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 유럽 국가들 이렇게 하나하나별로 보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유럽은 나토라 이잖아요. 네이토. 유럽 나토 연합 방위군이죠. 그러니까 유럽은 나토 분담금을 내요. 분담금 내 그거 가지고 훈련도 같이 하고 몇 개 나라가 그 분담금 내에서 예를 들면 잠수함 없는 국가는 인접국 잠수함이면 같이 가 훈련도 해주고 그래요. 그 분담금 내에서. 근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같이 공동 대응하자.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함부로 이제 공격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편입하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공격한 거 아니에요. 못하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토도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자기들은 돈을 적게 내면서 이렇게 그동안 쭉 나토군을 운용해 왔는데 미국에서 계속 돈 더 내라. 그건 안 냈어요. 근데 이 러시아 전쟁이 터니까 GDP의 2% 다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기를 엄청나게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맹점 중에 하나가 그렇게 동맹국을 형성하다가 30개 국가가 넘으니까 자기들끼리 분쟁 어떻게 하느냐. 그러겠네요. 그렇잖아요. 지네끼리 싸우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 문제는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런 것 때문에 나토에 많이 편입하려고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나토의 국가는 군사력을 증가를 안 해도 되는 이점이 있어요. 연합방위니까. 그래서 사기 복지를 위해서 국민들 복지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력 순위에서는 많이 앞서가지 않아요. 그렇군요. 혹시 일본의 군사력은 어때요? 일본은 우리하고 비교를 해서 일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네. 우리가 숫자적으로는 좀 앞서요. 육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48만 명 정도 되고 병력이 일본은 24만 5천 명.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게 그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함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숫자적으로 많아요. 근데 총 톤수 해군력 하면 총 톤수 뭐 하고 숫자 개별 함정 숫자 이런 거 하는데 우리가 함정 숫자는 말하는 총 톤수에 우리가 밀려요.
그다음에 성능도 앞서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F-15 현 세대에서 제일 잘 싸우는 항공기 중에 하나가 F-15예요. 우리도 가지고 있고 일본도 가지고 있는데 F-15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공동 생산해요. 일본은. 그러니 그런 게 굉장히 성능면에 앞서 있다고.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은 우리가 숫자적으로는 좀 앞서요. 그러나 성능면에서는 일본이 앞선다. 특히 해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능면에서도 그렇고 총 통수면에서 그렇고 일본의 한 3분의 2 정도 돼요. 우리 수준이. 그래서 일본은 자기들은 뭐 평화헌법 해가지고 군대를 갖지 않겠다 했는데 요즘 뭐 아베 총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군사력 증강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보다는 오히려 뭐 병력이 적고 그렇지만 또 돈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보다 앞섰다고 좋아할 건 하나도 없어요. 일본은 포텐셜 파워가 엄청나게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이제 목표하는 것이 미국의 도움 없이 중국을 자기 혼자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그 정도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무시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네. 그 해군 쪽에 계셨으니까 그 일본의 뭐 이지스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적할 만한 저희가 해군력을 일본의 해군 능력은 엄청나요. 원래 항공모함 제일 먼저 항공모함이라는 배로 이름을 지어서 만든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래요. 1922년 호슈라는 9,500톤급 항공모함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 전에 항공모함이 있었어요. 그 전에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는 상선을 개조해가지고 만든 거고 실질적으로 항공모함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만든 건 일본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2차 대전 때 항공모함 전쟁을 일본이 주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미국한테 항공모함 전투에서 져서 패망의 길을 갔지만은 그래서 일본은 항공모함 만들 수 있고 2차 대전 때 이제 태평양 전쟁에서 항공모함이 주로 싸웠는데 그때가 한 2만 톤에서 3만 톤짜리였어요. 근데 일본은 그 당시에 야마토급 전함은 7만 2천 톤 했어. 거함 거푸주의. 예, 그래가지고 뭐 사람 몸이 들어갈 만한 좀 포식이 컸단 말이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2차 대전 패망하면서 군대를 갖지 않겠다 해가지고 쇠퇴의 길을 걸었죠.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70여 년 동안 안 하니까 근질근질하죠. 사실 뭐 우리가 돈이 없어 뭐가 없어. 우리 뭐 다 반성했잖아.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극우들이. 그래서 요즘 서서히 이제 군사력 증강하고 있죠. 그래서 해군 같은 경우는 전투함 중에 가장 최신 현대 전투함이 제일 싸움을 잘하는 전투함이 이지스 구축함이에요. 미국에서 개발한 이지스라는 건 신의 방패라는 정도로 자한 방위 능력이 얼등하게 추월 3중 4중으로 그냥 외부에서 항공기나 포가 미사일을 하면 자동적으로 방어하는 거예요. 그 신의 방패라는 그게 이지스 구축함인데 그걸 미국에서 처음에 만들고 그다음에 일본, 우리 이 3파전이 이지스 구축함. 우리도 그 정도 꼈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리고 뭐 호주나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데 가지고 있는데 스페인 이런 데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전투함 건조 능력, 특히 잠수함 건조 능력 이런 거는 일본이 굉장히 앞서간다. 그러나 우리는 후발주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대등 또는 앞서가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교수님께서 보실 때 그 앞으로도 이런 뭔가 옛날하고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게 요즘에 전쟁 이슈가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옛날 과거보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세계적인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세요. 세계는 지금 이제 자원을 고갈 시대에 한다. 예를 들면은 뭐 석유 자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고갈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류 전쟁 끊임이 없죠. 원래 인류 전쟁 역사 보면 석유 가지고 다 이렇게 지배하고 누가 이 석유를 지배하는 이것이 큰 포션을 차지했단 말이죠. 아무튼 뭐 인류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육지의 자원이 고갈되니까 해양 쪽으로 나가냐. 해양은 최후의 자원을 보고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남사본도 같은 경우는 그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이런 데가 다 그 한 해역에 지금 그 인접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계속 해양 자원 때문에 계속 갈등을 빚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차지하려고. 그래서 육지에 있는 자원이 고갈되는 상태로 가고 있고 땅 따먹기 하다가 이제 해양 영토를 위해서 확장해 나가는 단계. 그렇기 때문에 끊임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남사군들 같은 경우는 뭐 석유 저장량이 세계 2위다. 이건 뭐 추산이니까. 그다음에 뭐 천연가스도 뭐 6위다. 세계 저장량이 그 큰 광활한 해역이잖아요. 그다음에 뭐 어획자원도 10% 이상 세계 이렇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다음 구역이 이제 북극해란 말이에요. 북극해도 세계 현존한 지하자원의 22% 거기 매장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해양을 통해서 각국 간의 이제 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할 정도로 계속 지속되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힘을 키워야 되고, 특히 이제 우리는 한미 동맹 70주년이기 때문에 미국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미국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경제력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다음에 미국이 주둔하면서부터는 일본이나 중국이 우리를 안 건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군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미군이 있을 때 자주 국방 능력을 강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미국이 떠났을 때 우리 건들지 못하게 자각 능력을 이제 우리가 확보해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항상 휘둘리고, 특히 이제 뭐 미국과 중국 간의 태평양 전쟁, 태평양 패권 전쟁이 계속 있잖아요. 그럼 미국이 우리 너희들 도와줬으니까 우리 너희들 참여해. 대만 뭐 전쟁이 일어나면 참여해 하면 우리가 그냥 노 할 수는 없잖아요. 무언가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지고 미국을 도울 수 있는 방법. 그다음 중국을 지나치게 가져가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카드를 놓고 우리가 주판을 퉁겨야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정치권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게을리하면은 정말 젤렌스키 같이 자기 나라에서 계속 2년 동안 전투하고 그 바보 같은 짓을 우리도 우를 범한다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꼴을 안 당하려면은 우리 정치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주변국으로 인하여 우리가 피해 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북한은 거의 핵무기를 빼놓고 능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모든 걸 다 빼놓고 핵미사일 계속 뭐 시험 발사하고 하면서 우리를 뭐 위협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무시하지 말라고. 그러나 전쟁은 사실 돈 없으면 지기 때문에 우리가 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를 건드지 못할 정도의 우리의 능력은 키워야 된다. 그게 자주국방 능력이고, 거기에 우리 기술이 있기 때문에 뭐 K9 자주포, K2 전찬, FA-50 뭐 항공기, 전투기, 그다음에 잠수함, 장보고 잠수함, 이런 것들은 뭐 지금 뭐 세계에서 눈뚝 들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수출하고 우리도 무기를 교체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우리가 자각 능력이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는 거죠. 미국은 세계 경찰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줄여갈 것 같으세요? 트럼프가 되면은 좀 시들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로 해왔으니까 왜 우리가 뭐 세계 복로로 다냐? 니네 돈 더 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세계 경찰로를 하늘에서 시킨 거라고 봐요. 우리 같이 뭐 패망의 길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났잖아요.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피난 노력에 살았. 미국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부존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거기는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나라의 경찰 역할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고 국민들이 잘 살지 못한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는 여론이 빗발치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런데 역사는 반복되는 거니까 누가 이제 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그러나 이제 트럼프가 되면은 다시금 트럼프 시대, 그 대통령 시대에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 어떤 영향력이 있었는지 이걸 잘 우리가 복기를 해야 돼요. 거기 미리 대비해야죠. 그 북한하고요. 만약 대한민국하고 막 북한이 요즘 도발 수준을 보면은 되게 강성 발언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 전쟁이 나면은 어떻게 이렇게 시나리오가 벌어질 것 같으세요?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사실 전쟁은 돈이 없으면 지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한국에는 지금 세계 최강의 미국이라는 미군이 28,500명이 주둔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6.25 때는 37,000명 정도 죽으면서 대신 싸워줬어요. 이런 강력한 한미 연합군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 수가 없어요. 전쟁은 돈도 없으면 지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개발한 게 핵미사일 비대칭 전력인데, 그렇게 해서 할지라도 북한은 지금도 뭐 선제 기습해서 공격하겠다. 그다음에 속전속결로 끝나겠다.
그다음에 잠수함 이런 걸 이용해서 전후방 동시에 배합 전술을 해가지고 교란시키겠다.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전쟁을 끝나겠다. 이런 전략을 계속 얘기해요. 그러나 그거는 6.25 때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가 없을 때 탱크도 제대로 갖지 않고 뭐 우리 인공위성이 상상도 못해. 지금은 세계 최고의 우리 전투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말이 안 되고 우린 인공위성도 지금 성능이 좋은 거 우리는 뭐 30cm 이 화상도를 가지고 있는데 북한은 뭐 3m라 하잖아요. 이 정도인데 우리는 진짜 최고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나라하고 붙어가지고 이기겠어요? 옛날 얘기지. 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거 내가 싸움 걸려면 내가 이길 자신 있어야 싸움 거는 거죠. 그다음에 이 목표가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존재 이유를 이제 나타내야죠. 왜냐하면은 국제 제재도 풀어야 되고 핵무기 다 개발하면 자기들의 인민들 잘 살게 해줬다겠네.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막 혈안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MZ 세대 북한에서는 새 세대라요. 새 세대. 예, 90년대부터 2010년까지 태어난 사람 새 세대라는 이 사람들은 너무 매스미디어에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요. 나만의 그 한류. 그렇기 때문에 정권을 비판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다음에 뭐 죽도록 충성 안 해도 뭐 자기들은 죽도록 복종도 안 하겠다. 이런 세대가 지금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요. 북한. 정권 유지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재 정권의 가장 특징은 자기가 힘들 때 그 국민들의 시선을 외부를 돌리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 전쟁. 일본도 그랬잖아요. 끝나고 나서 자기 내부 불안을 틈타서 그거를 한반도를 침략하고 그랬잖아요. 1982년에 포클랜드 아르헨티나도 내부 뭐 갈티에리 정권이 탄핵 위기에 있으니까 뭐 멀쩡한 옆에 있는 영국령 포클랜드 점령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너무 내부 불안하고 그다음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다는데 지금 국제 제재 코로나 뭐 국경 통제 해가지고 북한은 너무 힘들대요. 거기다가 이제 장마당 세대 조금 전에 얘기했는 뭐 새 세대가 이제 의견들을 툭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2명을 잡아가지고 나만 영화 봤다고 막 12년 교도형 때리고 그러더라고. 노동형 때리고 그러더라고. 그런 거는 이제 내부 단속하는 거죠. 내부 단속 하다 안 되면은 외부로 이제 눈을 돌려가지고 국민의 시선을 야 단결합시다. 지금 미제가 우리를 또 공격하려고 한다. 남한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 핑계대고 뭐 갑자기 뭐 북지도 발언할 수 있겠죠. 전면전하면 지니까. 그래서 뭐 과거 했던 대로 NLL 도발하고 또 연평도 포격하고 뭐 그 공기 부양정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 갑자기 뭐 병력들을 기습 점령하고 그다음에 협상하자 이렇게 나가면 골치 아픈 거죠. 그런 전술을 또 쓸 거예요. 과거에는 뭐 함정이 NLL 넘어와 가지고 교전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미사일 공격은 한 적이 없어요. 잠수함으로도 잠수정을 이용해서 공격도 하고 그래서 미사일 공격 한 거 없는데 해안에서 미사일 쏘고 그러면 골치 아프죠. 그런 국지 도발에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핵무기를 그들이 쓴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 국민들 피곤하죠. 그러나 핵무기를 쏜과 동시에 미국이 노래 부르듯이 한 핵 확장 억제, 자기 핵무기 써주겠다 그랬으니까 그거를 무시하는 수는 없어요. 미국은 해줬어요. 우리 한반도에서 6.25 때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김정은이가 이제 뭐 좀 정상적인 사고를 안 할 때, 그다음에 내부가 엄청 불안할 때, 이런 때는 너 죽고 나 죽고 해서 핵무기 쓸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대비를 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국지 도발해도 우리가 확전 안 되게. 확전이 되면 우리가 제일 손해나잖아요. 북한은 뭐 가진 게 있습니까? 우리는 엄청 세계 10위권을 모든 게 다 달아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감시하면서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해야 되고 감히 건들지 못하게 우리 군사를 키워야죠. 거기에는 이제 핵무장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핵무장은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은 미국이 제일 싫어해요. 미국은 이 전 세계에 핵무기를 확장을 못하기에는 가장 선봉에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지 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미국은. 왜냐 우리가 한번 핵무기를 썼는데 정말 8만 명 뭐 한 번 동시에 죽어버리고 도시가 날아가고. 그다음에 막 그 후유증으로 해서 막 흉악하게 몰골이한 이런 사람들이 또 한 7, 8만 명씩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쓰면 안 된다 해가지고 미국에서 그 제재를 걸은 것이 원자력은 평화적으로만 사용하자.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IAEA를 만드는 거예요. IAEA 만드는 거는 절대 군사적으로 사용하지 말자.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핵무기 만들지 말자 그래요. 그 다음에 거기에 동의를 한다는 NPT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에 들어와라. 이걸 가지고 계속 통제를 해요. 미국이. 통제를 하는데 말 안 들으면 좋아하겠어요? 우리가 먼저 만들면 뭐 필리핀도 갖겠다, 대만도 갖겠다, 일본도 갖겠다 하면 도미니언 상에는 이거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핵무기를 가진 걸 여러분 통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 같은 나라가 정권이 불안하면 이라크 같은 나라가 정권이 불안하면 그걸 눌러버린단 말이에요. 잘못하면은. 그런 것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것 때문에.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IAEA를 만들면서 이건 핵무기를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무기다. 무서운 무기다. 이래서 평화적으로 사용하자 했기 때문에 미국이 제일 선봉했어요. 근데 우리는 한미동맹이라고 해야지 70년 이상 했는데 미국이 야 핵무기 만들지 마. 근데 자꾸 만들면은 우리하고 갈등이 생기잖아요. 디커플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웠지. 그러나 우리는 미국의 정책을 여태까지 70년 따라왔어요. 잘 지켰고 우리가 뭐 육자회도 안 만들고 그다음에 그다음 하노이 그다음에 싱가포르 하면서 계속 비핵화를 유도했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북한은 계속 그거 가지고 위협을 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전술핵 무기 우리가 핵무기 만들었다가 사용 못할 것 같아? 일본 한 번 사용하고 여태까지 한 번 사용 못해 이제 사용할 수 있어. 그렇게 김정은이 큰 소리 쳤잖아요. 그래서 전술핵 무기 만들어가지고 남한을 평정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터는데 엄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미국만 전체적으로 믿겠다. 우리 국민들이 요즘 갈수록 믿는 게 좀 떨어져요. 미국의 확장 억제를 핵무기 사용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우리도 이제 미국이 확실히 보장하자는 걸 우리 국민들한테 안심을 시키지 않으면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이 오케이 하고 만들기 전까지는 우리가 두 가지를 중요한 걸 해야 돼요. 하나는 핵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의 능력을 갖춰야 돼요. 능력을.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우라늄 농축 시설. 우리가 우라늄 다 사와요 지금. 사오기 때문에 그걸 감시해요. 미국에서 NSG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뉴클리어 서플라이스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사가는 나라, 공급하는 나라 어디에 쓰려고 사가나 다 감시해요. 핵무기 못 만들게. 그래서 미국이 반대하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는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프루튬을 사용 후 핵연료를 만들어서 프루튬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재처리 시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것만 가지면 우리가 정말 맘만 보고 만들 수 있거든. 그러나 우리는 한미 동맹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만든다고 얘기는 할 수 없어. 그러나 그런 능력을 갖추자. 할 수 있는 거하고 할 수 없는 거하고 천지 차이죠. 우리는 그런 거를 소위 말해서 핵 자강 능력을 확보하자. 그래서 우리 일부 지식인들이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미국하고 일단 잘 지내면서 왜냐하면 미국하고 잘 지내야 할 이유는 1953년 한미연합 한미 동맹이 계약 체결이 돼가지고 조약이 체결돼가지고 54년도 발효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뭐 24년이니까 70년 동안 전쟁이 안 일어났잖아요. 70년 동안 미국이 그만큼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을 말을 믿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나와서 미국 철수한다면 우리가 또 배신감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떠날 거에 대비해서는 우리가 핵 자강 능력을 확보해야 된다. 그중에 제일 앞선 것이 우라늄 농축 시설하고 재처리 시설. 이걸 요구를 우리가 왜 할 수 있느냐. 일본 같은 경우는 비핵 3원칙을 주장하는 나라예요. 핵무기는 제조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고 들여오지 않겠다. 이게 비핵 3원칙이에요. 그런 나라면서도 불구하고 1970년대 초부터 88년까지 뭐 낙하촌의 후쿠다 소상 이런 데서 엄청나게 원자력 교육으로 해서 일본은 재처리 시설하고 농축시설 가지고 있어요. 미국을 설득해가지고 자동차도 사주고 뭐 돈도 뭐 미국 물질도 사주고 이래가지고 확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자력 교육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요. 일본의 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일본 수준으로 하자. 그리고 농축시설하고 제철시설 우리는 그 대신 핵무기는 안 만들어. 그럼 우리는 능력은 갖춰야 되는 거 우리가 뭐 잘못된 거 있어? 따져야죠. 그래서 원자력 교육을 더 강력하게 시동을 걸어야 된다. 그거 정치권에서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야당하고 여당하고 생각이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안보 문제에서는 여야정 항상 상시 협력체를 구축해야 된다. 저는 항상 그렇게 주장해요. 네. 그래서 이제
총선도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안보 문제에서는 그렇지 않으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현재 바이든 이런 걸 다 이렇게 정해놓고 그들이 어떻게 영향력을 미쳐왔는지 그다음에 뭐 점증하는 그 양안 문제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의 문제가 전쟁이 생기면 우리는 어떤 센스를 취해야 될지 한일 관계는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샌드위치가 될 수밖에 없다. 교수님 진짜 한반도가 통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반도가 통일을 하려면은 주변국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중국은 지금도 한국을 자기 속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아, 그래요? 그다음에 동북 공정이 그런 것들 중에 하나잖아요. 자기 옛날 땅이었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과거에 자기들이 오랫동안 지배했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은 지금도 뭐 우리를 깔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6.25 전쟁을 겪으면서 결국은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이 대리 전쟁을 한 거예요. 대리 전쟁. 그렇잖아요. 사인도 등소평 중국의 팽덕회하고 김일성하고 미국하고 했잖아요. 우리는 안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안 빠져. 이스마트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사인했단 말이죠. 평화협정도 우리가 이제 휴전 협정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영향력을 여기서 거두어 가지려고 하질 않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남한을 공산권의 맨 앞에 있는 전초 기지라고 생각하고 그 버퍼존이라고 생각하죠. 완충지대. 중국은 자기 공산권에서 자유준행에 있는 북한을 자유준행의 최전방에 있는 그래 버퍼존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영향을 거두어 가지려고 하는 간섭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남북 간에 계속 협력과 대화를 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 그 영향력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 독일이 이제 통일을 한 거는 그 동방정책 러시아하고 뭐 소련하고 그러니까 소련 그다음에 소련이었지 소련하고 그다음에 폴란드 이런 데를 잘 곧 삶았어요. 그다음에 서방에서는 프랑스하고 베네룩스 3국 이런 데를 잘 곧 삶아가지고 통일을 도와주게 했다고. 왜냐? 독일이 그들을 괴롭혔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한반도에서도 자기들이 영향력을 미친 나라이기 때문에 또 미치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도와줘야 하는 통일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자기 무너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 계속 핵무기를 유지하잖아요. 핵 시스템을 가지고 큰 소리 치고 나는 미국하고 대등해. 우리가 지금 다소 못 살아도 미국을 우리하고 세계 1등 나라하고 힘이 비슷한데 이거 가지고 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거 무너질 수 있어 갑자기.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는 중국에서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중국이 개입해도 미국이 개입해도 우리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남북 간의 채널이 구축되지 않으면은 통일은 갈 수 없다. 그래서 계속 우리 유사 이래로 지금 우리 모든 정권에서 통일 문제는 정권 바뀌면서 일본으로 다뤄왔는데 지금 정권에서는 약간의 통일 문제 얘기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의 소원 통일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이 아쉬워요. 그렇지 않으면은 주변국의 도움이 없이 특히 미국과 중국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한반도 통일은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봐요. 북한 체제가 굉장히 그래도 지속이 잘 되네요. 이거는 불가사의한 거죠. 세계 뭐 7대 불가사의 있다면 저는 문화가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 체제 유지하는 건 정말로 불가사의예요. 그거는 김일성, 김정은이가 정말 세뇌 교육을 잘 시켰고 그다음 외부와 완전히 동토를 만드는 거예요. 어린 땅을 만드는 거죠. 다 체제 유지하기 위해서 완전히 세뇌 교육을 시켰고 사상 교육을 시켰고 그다음에 외부의 매스미디어를 차단했잖아요. 근데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는 스위스의 교육도 받아왔고 그래서 뭐 자기가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보다는 틀리게 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큰 소리 빵빵 쳤잖아요. 그다음에 핵무기 같은 경우는 아버지 할아버지가 훨씬 더 잘했다. 세계 1등으로 가고 있다. 이런 거 가지고 핵무기만 만들면 잘 살게 해줄겠는데 막 그 국제 제재 당하고 그냥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도. 그런 상태에서 새 세대 이런 애들 말도 안 들어요. 또 충성도 안 해.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 계속 이런 것을 강화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갑자기 그냥 내부에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한 가지가 이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인데요. 이 양안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궁금합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뭐 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뭐 투키디제스 함정이라 해가지고 세계 1등과 2등과에는 항상 전쟁이 일어났다. 그런 걸 볼 때 확률을 막 60% 이상을 보는 사람이 많아요. 네. 학자들이 보는 개념. 그러나 저는 그건 학자들의 통계에 의한 거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시진핑의 의지에 달렸다고 봐요. 시진핑이 장기 집권 그다음에 뭐 중국몽 중국을 가장 위대한 나라 만들겠다. 그다음 그 중에 하나가 이 대만을 다시 흡수해가지고 하나의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중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장기 집권을 가고 있잖아요. 근데 장기 집권 더 하려면 그걸 해야 되거든. 약속했기 때문에 국민들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기도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는 계속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국민들이 따라줘야 되죠. 국민들이. 그런데 중국이 지금 경제가 굉장히 피폐해져가고 있어요. 경제가. 뭐 갑자기 그냥 아파트도 엄청나게 만들고 쓸데없는 도시 건설해가지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가지고 경제가 외부에 보기에는 완전히 그냥 거품이 너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불만이 많대요. 그다음에 철권 통치 비슷하게 알게 모르게 세계에서 가장 CCTV가 많은 나라라잖아요. 감시를 너무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국민들 여론이 안 좋죠. 그런 상태에서 대만 침공을 할 수도 있죠. 그 내부의 불안을 외부로 잠재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려고는 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자기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느냐. 플러스가 되냐 마이너스가 되냐. 이거는 전쟁을 한번 일으키려면 특히 미국하고 전쟁한다는 건 쉬운 거 아니거든. 세계 1등하고 한다는 건 거의 소모를 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시진핑이 고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나 통상 학자들이 뭐 2026년 7년 뭐 시진핑이 재집권하는 거 뭐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진핑이 어느 정도 내부를 통제하느냐 그 장악 능력 그다음에 세계 경제의 흐름 이런 거 가지고 종합적으로 변수가 진행되면서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라는 건 뭐 갑자기 일어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왜냐면은 뭐 갑자기 누가 암살만 당해도 그거를 뭐 그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그런 역사적인 사실도 있잖아요. 우리 뭐 2차 대전 일어날 때도 그런 황태자, 오스타트 황태자, 피살 사건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과 70년 이상을 한미 동맹 유지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너희도 참여해라. 전쟁이 일어나면 하면은 뭐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병력을 그쪽 파견하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인접국 같기 때문에 중국은 뭐 ICBM도 있고 다 있어요. 탄도탄. 뭐 남한을 공격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틈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또 그쪽으로 가면은 북한이 가만히 있겠느냐. 우리는 협공을 당할 수 있죠. 그런 거에 대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은 다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를 하면은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대비 안 할 때는 항상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하잖아요. 네. 중국도 대만이랑 만약 전쟁을 하면 막 쉽게 이기기는 쉽지 않다. 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게 이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뭐 그런 것 때문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호주하고 인도 이런 데가 쿼드를 만들어서 연맹하고 있고 그다음 우리한테도 계속 들어오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똑같은 거예요. 대리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토하고 미국하고 짬짬이가 되고 우크라이나하고 소련, 러시아 혼자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질 2년 같아 2년.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대만이라는 나라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좁고 중국이 훨씬 유리하죠. 본토가 가깝기 때문에. 미국은 지리적으로 이격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일본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미국이.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질질 끌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전쟁을 일으키냐 말 거냐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고민을 할 거예요. 대만도 국방력 괜찮나요? 대만은 일단 최근에 들어와서 미국의 무기를 굉장히 많이 사고 있어요. 그다음에 함정도 뭐
건조를 하고 있고 그저께도 뭐 중국의 항모를 공격하기 위해서 뭐 연안 전투장을 만들어 가지고 뭐 데몬스트레이션 하더라고. 잠수함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에서 일시에 그냥 점령하면 꼼짝도 못해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미국이 계속 오픈시키고 중국의 의도를 하고 중국의 뭐 회담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항상 가능성을 가지고 대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실제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 무기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K 방산의 수준은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이제 자기의 능력을 자기가 평가하는 거 있고 외부에서 평가하는 거 있는데 외부에서 평가가 신빙성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많이 끼면 거기 돈이 있는 거예요. 네. 그죠? 우리가 2년마다 열리는 하와이 림팩훈련이 있어요. 세계 최대 해상훈련인데 거기에 가면은 거의 해상 무기 품평위 한다고요. 함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가면은 한미일 함정이 제일 우수해요. 함정 같은 경우는 다 평가가 돼요. 거기서 전투 능력도 평가되고 무기 체계 능력도 평가되고 포 쏘고 미사일 쏠 때 거의 우리 탑 클래스 들거든. 근데 육군하고 육군 공군 무기는 그건 증명이 안 됐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생기면서 완전히 히트 쳐버린 거예요.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시장 점유율을 지금 50% 이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 이거는 뭐 전무후무한 역사이죠. K2 전차 옛날 장갑차 이런 것도 뭐 굉장히 주문이 많고 그다음에 FA-50 공격기 이것도 뭐 굉장히 주문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걸 볼 때 사실 우리의 무기가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무기, 탱크, 자주포 이런 것들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러시아 쪽이 굉장히 성능이 뛰어나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능은 거의 비슷한데 그런 데는 대량 생산을 안 했어요. 전쟁이 없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 성능 업그레이드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대량 생산할 수 있고 우리는 60일 이상 전쟁 비축물자를 항상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유도리 있게 이제 바꿔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기라는 거는 성능, 납기, 가격 이거예요. 성능, 납기, 가격. 성능이 좋아야 되고 가격이 싸야 돼요. 그다음에 원하는 시기에 제때 조달을 해줘야 돼요. 이런 면에서 거의 인기가 탑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싸고 성능은 비슷하고 제때 조달해주고. 그래서 뭐 폴란드는 불안하잖아요. 바로 우크라이나 옆인데 러시아가 다음 타겟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무기를 막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주고 우리한테 엄청 사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폴란드에서 뭐 한 해에 20조를 사간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대단한 거. 우리가 뭐 옛날에 중동 특수효과 해가지고 뭐 중동 건설 붐이 있었는데 그보다 더 세요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무기를 많이 사가고 그러니까 루마니아도 사가고 그 옆에 있는 나라 리투아니아 이런 데서 계속 주문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한국 무기가 세계 시장을 지금 거의 석권하고 있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EU에서도 너무 한국 무기가 많이 오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의 이제 그 무기 자금률을 좀 높이자. 20% 50% 늘리자. 너무 한국 무기 많이 들어. 여기 견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폴란드 특수가 생겼는데 그거를 이제 또 아시아 중동 쪽으로 그다음에 요즘 뭐 사우디 이런 데서도 무장을 강화하고 있으니까 특히 잠수함 같은 경우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사우디 이런 데가 이제 주 시장으로 개발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캐나다, 폴란드 이런 데서 잠수함 살 걸요. 잠수함 같은 경우는 뭐 한 척에 그 캐나다에서 원하는 잠수함보다 1조 5천억 정도 되니까 뭐 우리 제네시스 뭐 탑 그런 것들은 뭐 15,000대 정도 되죠.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크죠. 부가가치가 크고 탱크 막 수백 대 수천 대 값이 배 한 척이면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인기가 좋고 그런 면에서는 지금 우리 한국의 국민들이 굉장히 신이 나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뭐 국방력 강화한다 해가지고 계속 돈만 줬잖아요. 세금 냈잖아요. R&D비를 주고 뭐 그런 동안에 우리가 굉장히 수준 높은 무기를 개발했어요. 근데 그걸 팔고 있잖아요. 미국이 하던 것처럼. 신이 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무기 파는 것도 이제 이익을 국민들한테 돌려주고 하면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자주국방하고 국민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현재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정말 돈만 먹는 하마였는데 이제 효자 노릇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방위산업이
이 국가 전략 산업으로 선정되고 지금 국민들한테 효도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해요. 와, 북한도 이거 다 보면서 깜짝 놀랐겠네요. 다 보고 있죠. 북한도 다 보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 같은 경우는 비축량이 좀 있었어요. 근데 돈이 이제 경제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탄약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팔았는데 지금 뭐 불반탄 나온다고 아우성이잖아요. 미사일도 뭐 24발 쐈는데 2발만 성공했다고 러시아 발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신뢰도가 떨어지는 게 러시아 무기, 북한 무기, 중국 무기 그래요. 근데 우리는 성능이 아주 출중한 무기들이 지금 입증되고 있죠. 그 아까 쿼드라고 언급하셨는데 여기에 우리나라는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렇게 쿼드를 했는데 전 정부 때도 계속 쿼드에 들어오기를 요청했었어요. 왜 안 들어가? 비밀리에.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전 정부하고 현 정부하고는 많이 틀린 것 중에 하나가 남북 관계잖아요. 남북 관계가 진전되면 진전될수록 우리는 북한을 그냥 외투를 시켜버리면 싫어하잖아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걸 좀 주춤주춤하고 대신 뭐 연합훈련 같은 건 해왔죠. 미국을 또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미국이 하자면 또 해줘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협력적으로 선택적으로 해왔죠. 그러나 이제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하면 그게 강화될지 모르겠는데 또 이제 북한도 북한이지만은 우리가 쿼드를 들어가면 중국이 엄청 싫어해. 한한령 내리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건드리면은 우리가 경제가 무너지잖아요. 거의 40% 의존해서 지금 뭐 요즘 중국 대중 관계가 안 좋으니까 경제가 엄청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전 정부에서는 스탠스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는데 현 정부 들어와서는 그걸 좀 중국을 도외시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타이트하게 이렇게 지금 결속되는 이런 관계가 진행되니까 중국에서 굉장히 우리를 경제적으로 데미지를 입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지금 바이든 정부는 한미일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엮어준 거, 공조 체제를 이룬 거 이것 때문에 바이든 인기가 좀 많이 치솟았대요. 그다음 우리는 일본하고 또 싫어하잖아요. 우리는 국민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많이 개선됐는데 이 정권에 따라서 너무 많이 이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은 안보하고 외교는 정말 예하정이 힘을 합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외국에서도 무시당해요. 그래서 외국에 우리가 방문해도 그야말로 국민적인 지지받는 대통령하고 지지받지 않는 대통령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보에 있어서는 여야정이 같은 몫을 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교수님 저희 웅달 책방이 약간 그 경제 재테크적인 성향이 좀 있어서요. 그 방산이나 이런 쪽 기업들 좀 눈여겨봐서 투자하는 것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방산 물어보셨잖아요. 그리고 방위 산업이 국가 전략 산업으로 선정된 거는 유사일에 처음에 2022년도에 됐잖아요. 대통령이 선언했잖아요. 국가 전략 산업을 선언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방위 산업 관련 주에 많이 투자를 하면 좋을 것이다. 특히 이제 K9 자주포, 뭐 K2 전차, 잠수함, FA-50 공격기 이런 것들은 아마 앞으로 불티나게 팔릴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가성비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에 많이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주식 같은 경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저희 웅달 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웅달 책방이라 해서 어디 처점인 줄 알았어요. 네. 요즘 이제 인류가 역사가 전쟁이 없는 역사는 거의 드물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경제에 출렁출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남의 전쟁 때문에 약간 돈을 벌고 있지만 가슴 아픈 일이죠.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돼서는 안 돼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동안 전쟁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무기를 개발했는데 지금 남의 전쟁에 이제 무기를 많이 파는 이런 형국이 됐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은 안 일어나는 것보다는 정말 엄청나게 고통이 되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알잖아요. 우크라이나 국민들 정말 피폐해지고 그래서 힘을 키워야 된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우리가 그동안 남북 대치 상황에서 이렇게 무기를 개발하고 우수한 두뇌 좋은 솜씨 가지고 개발했기 때문에 그것이 팔리는 거에 대해서 참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 방위산업은 자주국방과 국민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지금이 그 시기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성원해 주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그동안 세금으로 낸 걸 잘 도들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이 옹당 책방을 통해서 경제를 많이 눈 뜨시고 또 전쟁 공부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방과 경제를 네. 다 잡으면 너무 좋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문근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탈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